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음악을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 비평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3주 만에 봬요. 네,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3주간 저는 야외 활동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6월이라는 시기가 그 야외 공연을 할 수 있는 딱 몇 안 되는 시기잖아요. 너무 맞아요. 덥지도 않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뭐 서울 재즈 페스티벌도 다녀오고 그냥 야외에서 조그맣게 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연 같은 것도 좀 찾아다니고 네. 이러면서 바깥에서 음악 좀 많이 들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휘자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두 거장 이야기 나누었었죠. 네. 카라얀과 번스타인. 자, 오늘은 영화 음악가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저도 좀 복기를 해보다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세기를 대표하는 아주 뭐 현대음악 작곡가들도 많지만 우리의 삶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활약한 작곡가들이라면 역시 영화 음악가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영화 음악가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누구와 누굴까요? 네, 존 윌리엄스 그리고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와. 한쪽은 이제 유럽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리고 한쪽은 이제 미국의 털을 잡았던 저번과 이제 비슷한 구도로 유럽 출신, 미국 출신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뭐 이 두 영화 음악 작곡가들은 엄청 또 유명한 분들 아닙니까? 뭐 엔니오 모리코네는 시네마 천국은 다 아실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미션 뭐 이런 곡도 다 그쵸. 그쵸.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 예. 너무너무 유명하죠. 지금까지도. 존 윌리엄스도 두말하면 뭐합니까? 스타워즈 바로 떠오르잖아요. 스타워즈 바로 나오죠. 네. 뭐 조스 이런 것도 그쵸, 했던가요? 그쵸. 자,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제 영화 음악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하는데 영화 음악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의 장르로 구분이 되었을까요? 그쵸. 이 영화 음악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무성 영화 시절에는 그냥 이제 그 동네에 가장 뛰어난 악사가 네. 뭐 피아노로 그냥 즉흥적으로 반주를 하는 식으로 영화랑 음악이 만나는 접점이 생겼었을 텐데 이제 유성 영화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또 아주 걸출한 뮤지컬 영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영화에서의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20세기 한 중반쯤부터 이제 점점 이 음악의 중요도가 너무 커졌다면은 이제는 이제 영화에서 음향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음악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그 영화에서 중요한 네. 것이 되었죠. 근데 이 영화 음악이 조금 제가 보기에 조금 특별한 지점은 처음에는 그냥 영화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명히 출발을 했고 이제 정말 배경음악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 작곡가들의 그 뛰어난 음악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독립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의 영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이 20세기에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는 지금 또 클래식 음악계와 다시 한번 만나는 지점이 생기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제 대중음악을 감상할 때와 같은 감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선율, 내가 좋아하는 이 분위기 이런 거를 딱 찾아 듣는 역할로도 쓰이면서 굉장히 여러 방면에 이제 발을 걸칠 수 있는 네. 유연한 음악이 이제 영화 음악인 것 같아요.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그 공연 소식을 전해주는 뭐 사이트나 이런 데를 가보면 특히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나 유명한. 그걸 기반으로 한 오케스트라의 공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갑자기 이 시장이 너무너무 커졌는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막 뾰족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의 오케스트라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국공립에 걸출한 오랜 역사를 지닌 악단뿐만 아니라 이제 사립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사립 오케스트라단에서
하는 이제 레퍼토리의 다양성을 훨씬 더 유연하게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음악, 근데 오케스트라로 선보이기 좋았던 그 영화 음악을 이제 딱 공연의 레퍼토리로 가져오는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친숙하게 느끼니까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청중의 어떤 기대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오케스트라 공연을 본다고 했을 때 보통 클래식 영역 안에서는 뭐 주로 뭐 하이든 정도, 뭐 하이든 모차르트부터 뭐 말러, 뭐 슈트라우스 뭐 이 정도의 후기 낭만까지의 그 오케스트라 곡들을 주로 듣게 되는데 이거를 오케스트라 곡으로 할 수 있는 곡이 물론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맴도는 느낌이 조금 다소 또 있기도 네. 했죠. 네. 그런데 이 영화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 후기 낭만에서 이어지는 그 오케스트라 작법을 너무너무 잘 계승한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여야만 할 수 있는 풍성하고 화려한 음색 이런 같은 것도 이제 영화 음악에서 너무 잘 드러나서 여러모로 관객 입장에서도 되게 즐거운 오케스트라 음악 경험, 맞아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선율도 들려오고 연주자들도 이제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걸 또 좋아하고 또 그들 또한 하나의 관객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접점들이 이제 탁 맞물리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이렇게 확 폭발적으로 이 음악 시장이 또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 방금 말씀하신 그 이후에 조금 더 활성화된 기분이 있지만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런 문화가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이 됐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조금 최근의 일이지만 이제 역사를 조금 거슬러 가다 보면은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들어가는 그 음악을 LA에 있는 뮤지션들이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LA의 뮤지션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뭐 LA 필하모닉이라던가 혹은 이제 또 보스턴 심포니 단원들이 이런 영화 음악 연주에 굉장히 많이 이제 참여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꽤 예전부터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운영이 됐었고, 그래서 한 7, 80년대 때부터 이미 이 전문 오케스트라단이 영화 음악을 연주하고 그래서 공연에서 이제 막 제대로 선보이는 네. 그런 관습이 미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화의 그렇죠. 중심지였다 보니.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가들이 이 영화 음악 자체를 이거 좀 상업 음악이잖아 라고 약간 구분짓는 그런 분위기는 없었을까요? 사실 완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이 음악가들 또한 이 상업성으로 이제 딱 프레이밍 되는 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네. 확실히 이게 정말 처음에는 영화의 반주로서 시작했던 장르다 보니까 그런 구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는 어떤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상징적인 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 독일어권의 음악들을 이제 너무너무 잘 선보이기로 이제 정평이 나 있었던 도이치 그라모폰이라고 하는 음반사가 네. 있죠. 네. 실내의 노란 딱지라고 맞아요.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 음반사에서 영화 음악들을 이제 음반으로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존 윌리엄스의 음악을 예컨대 빈 필하모닉이 연주하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철옹성 같았던 그 클래식의 완전 본거지에서도 이 영화 음악 그리고 영화 음악 작곡가들의 음악을 자기들의 이제 씬으로 이렇게 확 받아들이는 일이 2019년, 20년 이때쯤부터 얼마 안 시작이 됐네요, 되었어요. 진짜.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어떤 시장의 수요를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뛰어난 작곡가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음반 산업 그리고 이 클래식의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제 주변의 작곡가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작곡가들은 다 영화판에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정도로. 하거든요. 네. 네. 왜냐면 영화에서 이제 표현해야 되는 그 음악의 그 범위, 그런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너무 풍성하고 다뤄야 되는 악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 협업에도 굉장히 능해야 되니까 정말 여러 재능들을 막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행보가 영화 쪽에서 펼쳐지는 걸 보고 아 이제 그럼 다시 영화 음악의 고전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우리 레퍼토리로 하자 하면서 클래식이 받아들인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시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또 그런 변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영화 음악 작곡가 2명 소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 그리고 존 윌리엄스인데요. 먼저 엔니오 모리코네 어떤 음악가인지 살펴볼까요?
네. 엔니오 모리코네는 정말 그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그리고 뭐 시네마 천국의 테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대표곡으로 이제 바로 설명이 될 수 있을 만한 네. 음악가였는데 사실 이 엔니오 모리코네가 영화 음악가의 길로 가기 전에는 굉장히 심각한 네. 그 진지한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아. 작곡가를 꿈꿨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감성적인. 네, 풍경이 확 펼쳐지는 듯한 그런 묘사적인 음악도 너무 잘 쓰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여느 현대 음악가가 이제 겪어올 법한 그런 루트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6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아버지가 이제 또 그 재즈 음악을 좀 많이 가까이서 지내시던 분이어서 네. 어린 시절부터 또 트럼펫을 배웠대요. 그래서 이런 일찍부터 음악적 재능을 이제 가졌던 만큼 12살에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분에게 이제 어떤 음악가로서 살아남는 일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악가들은 이제 정말 좋은 인프라 속에서 정말 작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조건도 있겠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생업을 병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엔니오 모리코네 또한 낮에는 음악원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재즈 클럽에 가서 트럼펫을 연주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졸업할 때 트럼펫 그리고 작곡 그다음에 관악 편곡 이렇게 이제 3개의 전공으로 이제 학위를 받았다고 네. 했습니다. 아.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엔니오 모리코네가 처음부터 영화 음악에 집중했을 것이다가 아니었었던 건데 네. 그럼 영화 음악으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편곡에도 그 전문성을 이제 발휘하는 거를 학교 때부터 했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즈 클럽에서의 연주도 하고 편곡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소위 상업적인 음악계에서 필요한 일들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영화 음악을 뭐 바로 엔니오 모리코네 이름으로 바로 음악 감독 이렇게 들어간 것은 아니었고 어디에 이제 들어갈 이제 배경음악 같은 것을 편곡해주는 일로 이런 일들을 조금씩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의 이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세르지오 레오네라고 하는 네.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르지오 레오네도 어느 순간 모리코네? 쟤네 동창인데? 하면서 제가 이제 음악을 하고 있구나 네. 라는 것을 다시 보고 근데 제가 너무 편곡을 재밌게 잘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마음에 들어해서 그 자기가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오늘날 불리는 어떤 장르의 그런 영화들을 만들 때 이제 모리코네에게 음악을 의뢰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모리코네도 어느 정도 그 준비된 음악가이기도 했고 이제 레오네라고 하는 이제 막 떠오르는 신인 감독의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그 연 역시 친구를 잘 둬야 돼. 학연이 이탈리아도 어쩔 수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쭉 지냈지만 사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출세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탈리아랑 이제 스페인 등지에서 촬영한 미국 서부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럽에서 촬영을 하고 만들어졌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서부의 이야기를 담는. 그래서 보통 이제까지 나왔었던 할리우드 서부극 같은 경우는 되게 화려한 오케스트라랑 막 빠방한 그런 영웅적인 느낌이 훨씬 강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날 황야의 무법자 서부극 하면은 황량한 황야를 떠들고 권총 한 자루 들고 다니는 그렇죠. 그런 고독한 늑대 같은 그런 맞아요. 사람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미지를 이제 모리코네의 음악에서 너무너무 잘 표현을 했다고 이제 평가가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풀 오케스트라로 빠방한 음향을 쓰는 게 이제 할리우드의 예산에서 가능한 일이었고 또 거기에 음악가들이 이제 막 또 협조도 해주는 일이었겠지만 이제 유럽에서 찍는 이 서부극에서는 훨씬 더 예산의 절감 같은 것도 필요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꼭 엄청 많은 악기를 쓰지 않더라도 몇몇 특수한 악기들 효과적으로 이 음향을 써서 이 서부의 황량함을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냥 종소리, 일렉기타, 하모니카 그리고 하프, 조금 작은 사이즈의 하프 같은 것들을 이제 튕기는 소리 이런 악기들로 이제 서부의 모습을 쫙 음악적으로 표현했고 그래서 그 황야의 무법자가 엄청난 이제 대인기를 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어쨌든 비롯되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결핍이 새로운 그쵸. 것을 창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거네요. 네. 자, 지금 황야의 무법자 얘기도 해주셨고 스파게티 웨스턴 뭐 이런 어떤 그 엔니오 모리콘의 대표작이 된 영화 그것도 살짝 그러면 이야기하고 갈까요? 네. 그래서 음. 이 황야의 무법자는 사실 초창기의 대표작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엔니오 모리코네가 자기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이게 음. 내가 정말 좋아하던 내 음악이야 음. 했던 것은 훨씬 더 나중에 일들이긴 했고 그래서 황야의 무법자에는 엔니오 모리코네가 자기 본명을 써놓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댄 사비오라는 아, 이름으로 이제 크레딧에 표기를 해놨는데 네. 이제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제작진이 이 영화가 미국 영화처럼 보이기 위해 원했기 때문에 가명을 네. 썼다.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너무나 이탈리안의 이름을 쓸 수는 없었다라고 음. 하는데 본인이 원치 않았던 게 아닌가. 원래 더 하고 싶은 다른 음악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쵸. 의미로. 네, 원래는 이제 진지한 그런 아방가르드한 현대 음. 음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네. 초창기에는 특히 그런 욕망이 훨씬 더 강했기 음. 때문에 이런 음. 비밀리에 활동했던 일들이 이게 초반에는 조금 더 있었죠. 하지만 네. 후반부에는 이제 영화 음악가로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음.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음악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합니다. 드디어 댄 사비오를 버리고 엔니오 그쵸. 모리코네로 활동하는 네,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건데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의 특징이라면 어떤 점일까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워낙 다양한 장르를 다뤘어요. 이렇게 네. 서부극 말씀을 조금 오래 들었지만 음. 이 사람의 아주 오랜 협업자 중에 이제 호러를 이렇게 많이 호러요? 하는 네, 네. 다리오 아르젠토라고 하는 감독도 있었고 그래서 음. 저는 호러를 못 봐서 이건 보지는 못하고 네. OST만 들었지만 음. 뭐 호러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역사극, 갱스터 무비, 멜로, 코미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폭넓게 다룰 수 있었던 음. 그런 유연한 작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모리코네 음악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오케스트레이션이 너무 음. 훌륭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들려줄 어떤 핵심적인 선율이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배경처럼 깔아둘 수 있는 그런 음악도 있고 네. 효과음처럼 쓸 수 있는 소리도 있고 음. 한 음악을 이루고 있는 그 풍경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선율을 예컨대 바이올린이 했을 때 멋질까, 오보에가 했을 때 아. 멋질까 하는 그런 악기에 대한 선택을 잘 하는 것을 네. 이제 일단 느슨하게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음. 그래서 이 악기 소리를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모리코네 음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네. 또 어쨌든 클래식 음악에 대한 그 관심이 엄청나게 깊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악 구조적으로 좀 굉장히 단정해요. 그래서 여기서 음. 선율이 딱 나와. 여기서 이제 반복이 또 돼. 여기서 또 변화하면서 확장이 돼. 네. 하는 그런 구성의 아름다움도 어느 정도 갖추고 음. 있는 것 같고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모리코네 음악을 사랑하는 것은 그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이기도 하죠. 그렇죠. 사실 그것만 기억이 나요. 지금 막 여러 개 설명해 주셨지만 네. 과연 엔니오 모리코네의 다른 성격의 음악을 내가 들어봤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각인이 되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따라라라라. 네. 이게 바로 들리잖아요. 네. 네. 어. 그래서 사실 이런 선율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은 예. 사실 음악에서도 뭐 대위법, 화성법 이런 법칙들을 알려주는 음악 이론이 있지만 선율 작법이라는 건 없거든요. 음. 그게 교육할 수 없는 그런 아. 느낌으로 저에게는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선율은 진짜 타고난 천재들의 몫이다. 저는 약간 이렇게 아. 생각하고 모리코네도 선율 천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선율 천재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하는데 어떤 곡 선곡을 해 주셨을까요?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명곡들이 많고 한데 그래서 뭐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들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추억에 젖게 만들까 아니면 시네마 천국의 메인 테마 그 사랑의 테마를 네. 이제 또 가져올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모리코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줬었던 좀 그에게 상징적이었던 음악을 가져오면 어떨까 싶어서 모리코네의 출세작 네. 황야의 무법자의 타이틀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엔니오 모리코네 작곡 영화 황야의 무법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메인 테마입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엔니오 모리코네 작곡, 영화 황야의 무법자 OST 가운데 메인 테마 함께 들었습니다. 와,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지금 황야에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쵸. 권총 없어요? 아유, 바로. 아니 근데 음악 들으니까 진짜 아까 설명해 주신 그 뒤 배경에 등장하는 어떤 음악들 그쵸. 그런 게 조금 들리네요. 그쵸. 뭔가 이렇게 뒤에서 뭔가 탁탁 치는 찡 소리 하는 같은 소리도 거.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탁 벨소리, 뭔가 치는 타악기, 그런 특수 효과를 내주는 타악기들이 뭔가 이 영화의 무대를 훨씬 더 입체감 있고 생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거장,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대작들을 많이 작곡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뭐 헐리우드 영화들 많이 했으니까 그럼 이제 미국으로 할리우드 집을 옮겨서 좀 더 활발한 그런 영화 음악 작곡을 했을 것도 같은데 음. 로마에 계속 머물렀었다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모리코네의 뚝심 같은 게 엿보이는 그런 회고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쨌든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탈리아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 아,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했대요. 네. 그 모리코네의 이제 유명세가 점점 더 커지고 또 이제 영화의 후반 작업에는 얼마나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곡을 주고 뿐만 아니라 편집 과정에서의 음. 그런 타이밍 조절 이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몸만 오셔라. 우리가 집이고 뭐고 다 준비해 놓았다. 네. 그래서 그냥 여기 와서 주무시면 된다 했는데도 그냥 한사코 거절을 하고 아, 나는 로마에 계속 있을 것이니까 음. 이제 나랑 협업을 하고 싶거나 혹은 이제 뭐 회의가 필요하다 하면은 뭐 와라. 그때 왔다 갔다 하거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와달라. 내가 네. 있는 쪽으로. 아, 그런 입장이셨다고 해요. 음. 그래서 굉장히 어떤 자기 삶에 있어서의 어떤 원리 원칙 같은 게 강한 분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상을 받으러 가거나 뭐 후보에 올랐다, 네. 뭐 시상식에 참석해달라 네, 이런 네. 이야기도 꽤 많이 왔을 텐데 그런 거 그때도 안 가는 갔어요? 것도 너무 귀찮아하셨대요. 상 따위는 상도 귀찮아. 뭐 내가 후보인데 그냥 꼭 가야 되나?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좀 아. 귀찮아하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제작자들, 막 감독이 제발 좀 와달라, 같이 가자 해서 갔다는 회고도 있고요. 네. 또 모리코네의 이런- 어떤 성격 같은 것 그쵸. 그런 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자기 악보도 이제 사실 이제 영화음악 감독들은 최근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혼자 다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팀을 이루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모리코네는 완전 혼자 하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악보 직접 필사하는 것, 이제 뭐 오케스트라 총부를 만드는 것 이런 건 누구한테 맡길 법도 한데 네. 그거를 다 직접 필사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몰입과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해도 되네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요. 설명을 들으니까. 그니까요. 네. 하긴 또 내가 곡 써야 되는데 지금 네, 시상식에 갈 지금 이 어디를 마음의 오라가라. 여유가 창작하는데 아니 근데 좀 새로웠고 좀 의아한 부분이 이 모리코네가 정말 유명한 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기 때문에 엄청 상을 많이 받았겠다.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상복이 또 의외로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게 맞나요? 네, 이게 딱 그 아카데미 오스카랑 이제 딱 연관이 되는데 이제 다른 상들은 이제 크게 작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영화음악상을 그렇게 많이 거론되고 유명했던 거에 비해서 확실히 뭔가 최우수 음악상 같은 것을 받은 게 굉장히 말년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상을 쓸어 담은 분이실 줄 알았는데 네. 조금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 저희가 모두 사랑하는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 그 OST가 있었던 영화 미션으로 그 영화 음악 후보에 올랐는데 그때 이제 다른 후보들이 그렇게 막 쟁쟁하거나 뭐 그렇진 않았대요. 네. 허비 앤콕이 있긴 했지만 허비 앤콕이 이제 처음부터 그 오리지널 스코어를 다 쓴 건 아니고 어떤 곡을 편곡해서 이제 선보인 곡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창작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는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OST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때 그 상을 못 탔던 것에서 아, 약간 그때도 상을 못 한 거예요? 못한 그래서? 거예요. 네. 미션, 이 아, 가브리엘의 오보에로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강탈당한 느낌을 좀 받았다라고 직접 회고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낙심하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라고 하는 또 다른 굉장히 아름다운 사운드를 장식하는 음악이 있는데, 이때는 또 배급사가 후보 서류를 제출하는 걸 누락해서 어머머머.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그런 아, 썰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에 이제 명예 오스카상을 받는데, 아, 그때 마침 시상자가 이제 황야의 무법자의 주인공이었던, 당시에는 그냥 TV 배우 정도였었지만 이제 그 영화 하나로 이제 또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 사람에게, 그 모리코네에게 그 명예 오스카상을 수상을 했었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그 음악상은 아니었었죠. 그 명예상은. 네. 그러다가 이제 언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네.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하는 또 우리 네. 시대에 너무 흥미로운 영화를 만드는 그 감독과 이제 같이 작업한 헤이트풀 에잇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87세의 나이로 그때 아. 최고령으로 영화 음악 그 스코어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 꽤 오래 걸렸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의 영화계에 딱 데뷔해서 이제 그 수상을 받기까지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만들었지만, 그 시작과 끝은 뭔가 서부극으로 시작해서 또 이렇게 서부극으로 마무리되는 아. 그런 묘한 역사가 또 네. 모리코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엔니오 모리코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의 라이벌로 불리었던 존 윌리엄스. 어떤 대표작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사실 대표작이 제가 오늘 딱 와서 영화음악 얘기하겠다라고 네.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아나운서님이 바로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던 저도 그게 떠올라서. 바로 딱 그거죠. 네. 조스. 따단 따단. 진짜 이렇게 딱 두 개의 음만을 가지고 엄청난 사운드 트랙을 만들었었던 그 조스가 이제 존 윌리엄스의 대표작이고, 또 이제 루카스 감독의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워즈 세계관 그 시리즈의 그 오프닝 테마, 뭐 너무 바로 다들 기억이 네. 나실 거예요. 한번 그 불러주세요. 딴딴따따따따. 자, 바로 그 곡입니다. 바로 그 곡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제 세대의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스타워즈보다 더 사랑하는 그 판타지 세계관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해리포터일 텐데요. 네. 그 해리포터의 오프닝 사운드 따다다다다다다 네. 노래를 자꾸 하게 되네요. 괜찮네요. 네, 그 첼레스타라는 악기로 이제 막 들려오던 아, 그 마법의 세계를 맞아요. 좀 열어주는 판타지 그 테마. 느낌 나는.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이 존 윌리엄스의 작업이었죠. 그 외에도 뭐 쥬라기 공원, 인디아나 존스, 뭐 그냥 영화사의 가장 유명한 영화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필모그래피가 이제 존 윌리엄스의 필모그래피이기도 한 것 네. 같습니다. 자, 모리코네는 이탈리아 출신, 존 윌리엄스는 전형적인 이제 미국인 가족에서 출생해서 성장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동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퀸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출생을 했었고, 그 모리코네보다 한 4살 아래였어요. 하지만 이제 모리코네의 아버지도 이제 음악과 가까운 사이였었던 것처럼 이 존 윌리엄스의 아버지도 이제 재즈 드러머였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음악가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었던 만큼 이 존 윌리엄스도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이제 재즈 드러머이시다 보니까 이제 또 관악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연을 맺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윌리엄스도 트럼펫, 트롬본, 클라리넷 이런 여러 악기들을 섭렵을 하면서 굉장히 음악적인 유년기를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한 10대 중반쯤 딱 절묘하게 가족들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할리우드 한복판에서 이제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제 배웠던 어떤 재즈와 여러 악기들의 맥락이 이제 음악적인 재능으로 이제 확 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마련이 됐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하면서 영화 음악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걸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그 계기는 이제 이 사람은 뭔가 현장에서 정말 차근차근히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또 기회를 잡게 된 케이스인데,
처음에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꿈꿨었대요. 그래서 LA에서 살면서 이제 UCLA에서 작곡을 공부를 하다가 네. 당시 이제 51년에는 잠시 이제 공군으로 복무를 하면서 거기서 피아노랑 동시에 이제 금관 악기 연주도 같이 병행하고 군악대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편곡하고 지휘하고 하는 식으로 단순한 피아노 연주를 넘어서 훨씬 더 많은 역량을 이제 보여주는 일을 군악대에서 이제 시도를 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군악대에서 제대를 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자기 고향이었던 뉴욕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이제 피아노에 대한 열망이 엄청 있었나 봐요. 그래서 줄리어드 음악학교에 이제 피아노 전공으로 들어가서 피아노를 엄청 열심히 이제 전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같이 학교를 다니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반 클라이번이라고 하는 네. 피아니스트였어요. 네. 그래서 반 클라이번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이제 임윤찬인데 네. 그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서 네. 엄청난 이제 스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존 윌리엄스의 그 동문이 바로 그 콩쿠르를 만든 그 피아니스트인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전설적인 당시부터 너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피아니스트였고 그래서 너무 잘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제 나를 자꾸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존 윌리엄스도 어. 아 나도 어디 가서 별로 못 친다는 소리는 안 듣는데 이 사람은 정말 장난이 아니다 네. 하면서 선생님한테 저 사람이 저의 경쟁 상대가 된다면 저는 피아노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막 했고 네. 이제 그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분도 존 윌리엄스가 가지고 있었던 워낙 다양한 음악적 재능을 알고 있었으니까 작곡 쪽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격려를 하면서 작곡가, 편곡가로서의 활동이 그때부터 이제 좀 준비가 되기 시작했대요. 네. 그래서 줄리어드에서는 그런 이제 전공 변화의 시기를 겪고 다시 이제 LA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는 이제 스튜디오 뮤지션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피아노 반주가 필요한 곳에서 이제 피아노 반주도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내가 뭐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음악 작곡가들의 그런 어떤 크루 같은데 들어가서 약간 견습생처럼 일하면서 선배님들이 일하시는 거 보고 내가 여기서 뭘 더 배울 수 있을지 보고 네. 하면서 편곡의 기회를 얻고 그러다가 이제 작게 이제 곡 하나 이제 보내보는 그런 경험들도 하면서 점점 여기서 실력을. 실력을 키워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차곡차곡 돌 하나하나씩 쌓듯이 그렇게 실력을 키워간 거네요. 영화 음악을 만들기 위한 길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존 윌리엄스에게는 그 세르지오 레오네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한 칸 한 칸 올라가면서 네. 정말 많은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 뭐 언제는 일주일에 TV 드라마 음악을 막 12편짜리를 막 녹음을 했을 정도로 네. 엄청난 작업량으로 훈련을 했었대요. 그래서 거의 7년 동안 그렇게 매일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 회고하기를 그게 자기의 어떤 대학원 과정이었던 것 같다라고도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 시절이 헛되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스, 인디아나 존스, 그리고 뭐 쉰들러 리스트, 주라기 공원 뭐 이런 작품들 다 기억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들인데 네. 어쨌든 꽤 많은 작품을 이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만들어 간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은 또 어떻게 인연이 되었을까요? 네, 그래서 워낙 이렇게 다작을 하고 있었다 보니 네. 이 사람이 만든 어떤 TV 드라마 음악이나 이제 영화의 한 꼭지 이런 것들이 스필버그의 눈에도 이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이제 스필버그와 만남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스필버그가 이제 존 윌리엄스를 만나러 갔을 때 나 너의 음악 팬이다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왔대요. 이미 알고 있었군요. 네, 예. 이렇게 성실하게 많은 음악을 만들어 왔던 사람을 이제 일찍부터 알아본 거였고, 그래서 74년에 처음 만났대요. 그래서 만난 해에 첫 해에 같이 이제 슈가랜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제 초창기 작업이죠. 그래서 범죄 영화로 처음 협업을 했고 그 이후에 처음부터 합이 잘 맞았나 봐요. 네. 그래서 되게 특수한 몇 개를 빼고는 엔간하면 다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 네. 가장 중요한 협업 상대가 되었었다고 했고 또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 와중에 그래도 존 윌리엄스를 좀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음악이라고 하면은 역시 조스였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스의 음악을 들으면은 이거 첫 리허설 느낌에 뭘 들려줬을까?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냥 땅. 시다 이거만 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것을 믿고 기다려준 스필버그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진짜 그 장면을 떠올리니까 진짜 이거라고 조스인데 이게 된다고? 이게 네. 그렇게 나온다고 상상을 잘 그러니까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많은 작품들의 영화 음악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뭐 스필버그 이외에도 작업을 했을 텐데 존 윌리엄스 음악의 특징이라면 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존 윌리엄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제가 아까 모리코네 이야기하면서 헐리우드의 어떤 대편성 오케스트라의 어떤 빵빵한 사운드가 네. 원래 이제 그 서부 음악의 스타일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빵빵한 사운드를 너무너무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스타워즈의 오프닝 그 음악을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뭔가 벅차오르는 듯한 맞아요. 왕국이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풍요로운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만드는 게 일단은 윌리엄스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윌리엄스의 음악은 7, 80년대에 쓰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헐리우드의 이제 첫 황금기에 만들어진 그 풍성한 느낌의 음향들을 윌리엄스가 너무너무 잘 계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음악적으로도 그 클래식의 맥락에서 후기 낭만주의랑 맞닿는 그런 부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바그너라고 하는 작곡가의 라이트 모티프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뭐 사랑의 묘약이 나온다 하면 이 묘약을 상징하는 음악이 나오고, 뭐 스타워즈에서 제국군이 나온다 그럼 늘 제국군을 상징하는 음악이 나오는 식으로 일종의 라벨링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기법을 이제 존 윌리엄스도 너무너무 잘 썼고, 그래서 후기 낭만주의와 어떤 현대적인 그런 느낌과 그런 영화 음악의 전통 같은 것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어우러져서 그런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만드는 게 윌리엄스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재밌는 점은 훗날에 이 존 윌리엄스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기도 한다고요? 이것은 다시 클래식으로 또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영화 음악이랑 이런 TV에 나오는 음악들을 많이 연주했었던 악단이 보스턴에 일찍부터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 상임 지휘자로 오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 음악 클래식으로 방향을 바꿨다기보다는 클래식의 관습 안에서 펼쳐지던 그런 악단의 공연들에서 영화 음악을 고전적인 그런 클래식화했다라고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전에도 이제 지휘를 좀 하긴 했었겠지만 나중에는 지금 이제 막 그 도이치 그라모폰이나 네. 뭐 빈필 이런 클래식의 가장 중요한 악단들을 지휘하는 자신의 작업을 이제 거기서 지휘까지 하는 무대들도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또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정말 이런 활동을 이제 하게 된 게 사실 작곡하기만으로도 바빴을 텐데 이렇게 지휘로도 같이 하는 게 결국 영화 작곡가들, 영화 음악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음악계에서의 입지랄까, 위상, 이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더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활동도 병행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훗날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네. 처음 시작하실 때 모리코네와 존 윌리엄스가 4살 차이라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굉장히 주목받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영화 음악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둘의 접점이 있을까요? 둘이 만났다든지 서로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워낙에 뭐 서로 이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워낙 거장이지만 사람들은 범인들은 라이벌 관계 어땠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해하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서로 엄청 의식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한 영화에서 같이 만날 일이 없으니까 뭐 같이 작업을 한다던가 뭐 그런 직접적인 접점이 많지는 않았대요. 근데 그냥 들려오는 그런 회고들, 인터뷰에서의 언급들 이런 걸 보면 존 윌리엄스는 언제나 엔니오 모리코네를 존경하고 네. 또 존경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리코네는
예컨대 그 스타워즈의 음악 같은 것을 듣고 거기에 이제 제국군 행진곡이 이렇게 막 네. 나오거든요. 네. 다스베이더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근데 그런 행진곡이 우주 배경의 음악에서 나오는 게 과연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라는 굉장히 디테일한 포인트에서 네. 약간의 비판적 조를 드러내기도 했대요. 그래서 너무 이런 음악 장르랑 뭔가를 맞붙인 거 아닌가 하면서 음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내 정도의. 생각이야 이러면서. 맞아요. 내 생각은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있었던 점이 있었고 네. 하지만 그래도 이건 되게 사소한 부분이고 서로 굉장히 존경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다른 스타일의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늘 응원하고 지지하고 존경하는 네. 그런 입장이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마침내 모리꼬네가 오스카에서 이제 상을 받았을 때 마침 옆자리에 같이 후보로 앉아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축하의 포옹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좋네요. 자, 아까는 우리가 모리꼬네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황야의 무법자의 OST 중에서. 자, 오늘 끝곡으로는 존 윌리엄스 음악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 선곡해 주셨어요? 이것도 정말 고민이 깊었는데요. 네. 그 존 윌리엄스의 음악은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목소리로 불러드리기도 했고 음. 바로 떠오르는 그 풍성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대표작은 이제 이미 우리 기억 속에 있다면 조금 더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야 하는 숨은 명곡을 이렇게 뭘까요? 또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아까 윌리엄스가 어떤 풍요로운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잘 만든다고 했지만 윌리엄스도 굉장히 또 뛰어난 또 다른 선율 천재거든요. 그래서 이 곡에서는 이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너무 아름답고 명작이죠. 네, 네. 그 영화의 OST를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오늘은 영화음악의 두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와 존 윌리엄스의 음악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다시 3주 뒤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